피카소가 살아생전에 자기 그림을 팔기 위해서 이화랑 저화랑 다니면서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죠. 여기 피카소 그림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참 실소를 자아내게 하지만, 피카소가 지금 거의 몇천억에 팔리는 작가로 이렇게 우리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줄은 아마 그때도 자기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살아생전에 성공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여러 작가나 세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작가가 성장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어떤 그 시장성에 이렇게 세이프하려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요즘 말로 치면은 작전이죠. 그런 시대가 그때만 존재한 게 아니고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가지만 그게 진짜 어디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1950년대 3, 40년대 그 전쟁을 겪으면서 50년대 초나 40년대 말에 이 미국 쪽으로 많은 그 시선을 뺏겼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그 대단한 그 여성 캐리어 우먼, 그 패기 구겐하임이 여러 작가들을 이제 말하자면 미국 쪽으로 같이 떠난 거죠. 그 중에는 초현실주의, 에른스트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본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파리만큼 성장의 가도를 달린 나라는 없었죠. 그런 수도는 없었죠. 1800년대서부터 그 만국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박람회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몰렸고, 가장 혜택을 받은 작가들은 아마도 인상파 작가들일 거예요. 그때 그 프랑스의 부흥기야말로 웬만한 르네상스 못지않게 그 혜택을 누렸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 끝에 또 여러 가지를 잃게 되는데, 미국으로 건너간 작가들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프랑스 자체가 또 문제일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러한 이야기는 예전 과거의 이야기이고, 사실 다시 현대로 돌아오면은 요즘 프랑스의 그 유수의 화랑들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제가 활동을 했던 1980년대에 정말 유명한 갤러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갤러리 드 프랑스, 메그르롱 이런데, 갤러리 보브후 이런 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 갤러리들이 지금 존재가 거의 없다는 거는 또 그 국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컬렉터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저러한 이야기는 사실 이 국가적인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문화로서 수익이 없어지는데, 특히 미술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더 옥죄거든요. 그 옥죄다는 거는 어떤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옥죄는 것보다는 이미 프랑스 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는 사치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물건에 대해서 세액을 자꾸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갤러리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증여 같아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거는 뭐냐면은 갤러리가 2대, 3대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그 모든 어떤 그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죠. 자기가 많은 컬렉션을 하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후대에서도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세액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죽고 나면은 그 누구한테 주면은 증여세를 물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제 친구가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더 토론을 거친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뭐 이 프랑스의 세액은 가령 이 그림을 현 시대에 자기가 갤러리 이름으로 그림을 팔았을 때는 국가에 내는 세금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팔지 않고 다시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갤러리를 통째로 물려주든 그림을 물려주든 그 자식한테 그 증여세를 물리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뭐 가령 50%를 넘어간다. 그래도 이제 그 갤러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가령 그게 개인이 70%의 세액으로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결과까지 오냐면은 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있어요. 제라드 뭔데 하여튼 그 제가 정확한 발음은 제가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릴 거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망명을 한다고요. 그런 일 때문에 그 옆에 면세가 가능했던 벨기에로 자기가 옮긴다고요. 뭐 그런 저런 이유로 또 이 감성에 젖은 많은 국민들이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또 유도를 하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자꾸 기사화시키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뉴스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렇듯이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좋은 화랑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느니 그러면 그냥 개인의 컬렉터로 가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좀 세액이 좀 싼가 봐요. 갤러리로 뭐 그 통째로 물려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누가 갤러리를 하겠어요. 갤러리라는 거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업의 상인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더라도 앞에 그 상인, 뭐 화상, 이거의 딱지는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고, 기업들은 어떤 그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제 화상을 하면서 벌어들인 그 부를 이용해서 좋은 그림들을 더 컬렉션하고 또 그거를 국가적인 어떤 미술관이나 그 좋은 곳에 도네이션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그 어떤 컬렉터님들의 그 꽃은 결국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자기가 이뤄놓은 좋은 업적을 그 기증하는 거잖아요. 도네이션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가장 위대한 컬렉터죠. 근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 화랑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 있지만 그 국가적인 그런 어떤 세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프랑스가 돈을 벌기 쉬운 구조였다면은 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뭐 아트표나 이런 데 가서 스스럼 없이 이 작가들의 그림을 사고 가져 나올 수 있었지만은 요즘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시절만 해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림의 세액이 있었다고요. 그림을 사게 되면은 20%는 무조건 어떤 그 17.5%인가였는데 그때 세액을 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시장을 뺏겨가지고 지금 거의 프랑스의 미술 시장은 서브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컬렉터님들은 한 화랑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림을 사셨던 유명한 컬렉터님들은 또 독일에서도 살 수 있고 영국에서도 살 수 있고 파리에서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비밀스럽게 뭐 이렇게 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매라든가 뭐 소도비, 크리스티 뭐 이런 경매를 통해서 자꾸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이 화랑이나 작가들은 또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가령 한 예로
뭐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한 화가가 자기 그림은 냈다가 자기가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화랑들이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뭐 가령 데미안 허스트의 해골에다 붙인 다이아몬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창작품이 있다. 이거를 컬렉터가 뭐 경매에 붙이고 다시 사들이고 다시 경매에 붙이고 사들이고 이러한 일은 이젠 자연스러운 일이 돼가지고 급기야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막 따지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북치고 장구치고 하냐 했을 때 오히려 아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내 작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돈 가지고 하는데 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거래할 뿐이다. 너도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세계죠. 뭐 이렇게 예전에 피카소가 여기 제 뭐 가족들 통해 가지고 아니면 지인들 통해 가지고 여기 피카소 그림 없습니까? 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화랑이나 우리 미술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작은 에피소드 같은 이런 어떤 그 눈속임이나 어떤 경력 속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애교로 보일 정도로 정말 대단히 이 세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액을 계속 저 미술시장이 너무 거대하니까 그 세액을 우리가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술시장을 계속 이렇게 좁히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재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 정책을 펼 때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모델로 삼는다고요. 우리는 뭐 공무원들이 사실 뭐 저도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해외로 많은 이 구경을 다니잖아요.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한대더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오랜 세월을 닦아온 그런 어떤 미술로 따지자면 미술 시장에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그렇게 비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세액을 매긴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 파이가 작잖아요. 이 거대한 그 어떤 이 몇천억이 거래되는 외국의 미술 시장 그거와 우리나라의 몇십억이 거래되는 그 미술 시장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액은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불똥들이 화가들한테 이렇게 자꾸 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모 기업의 누가 어떠한 외국에 엄청난 그림을 샀는데 그게 이제 세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법적인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신문에 나올 거고 그런 다툼이 있는 거 보면은 아 저게 또 저런가 보다라고 우리 세인들은 알 수밖에 없는데 작가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나쁘게 인식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 미술이라는 게 저런 거야? 저렇게 해서 세금을 떼먹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드라마나 이런 데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은. 뭐 급기야는 뭐 일부 컬렉터님들은 이제는 국내 옥션은 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왜냐면 외국 그림을 무분별하게 들어온 것도 화랑이지만은 그거를 또 이렇게 거래하고 판 사람은 또 국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면은 그 컬렉터님들은 제가 다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전부 다 잘 모아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손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찾게 되겠죠. 그들은 알 수밖에 없는데 작가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나쁘게 인식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 미술이라는 게 저런 거야? 저렇게 해서 세금을 떼먹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드라마나 이런 데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뭐 설명드린 게 벌써 1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의 또 이 미술계 정서상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요. 야, 그림이나 좀 잘 그리고 그림이나 그리면 되지.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러냐. 너는 순수하게 그냥 그림만 그려. 근데 사실은 그런 논리가, 그거는 상인들이 진짜 화가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또 이미 또 좀 성장한 또 화가들은 야, 그 너는 뭐 그런 말을 해갖고 찍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창작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생각하는 건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또 일단 저는 후배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미술 시장이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거는 모른 척 하면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 오랜 세월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입장의 전문 화가들은 그냥 세월만 까먹을 수는 없지요.